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선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죠? 우선은 선형 결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선형 결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벡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어떤 요소가 오든지 간에 스칼라를 곱해서 2개 더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선형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요소 2개를 가지고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그것만 있으리란 법은 없겠죠. 뭐 제곱했을 수도 있고, 뭐 x하고 y가 들어갔으면 y분의 x 뭐 이렇게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2개 더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선형결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결합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선형함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인데 어떤 인풋이 들어오고 아웃풋을 내뱉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예쁘장한 성질을 만족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선형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의가 있었습니다. 더해서 들어온 것이 결과를 더한 것과 같고, 상수배를 해서 집어넣은 것이 나온 것을 상수배를 한 것과 같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로 풀면은 좀 복잡합니다. 뭐 FAX가 AFX랑 같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었고, 어저께 몇 가지 예제 또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예제 하나를 잠깐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 fx가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던 이런 1차 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 1차 함수는 선형함수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형함수에 입각해서 선형함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선형 이걸 눈빛으로만 봐서 눈으로 째려봐서 선형함수군, 얘는 아니게 생겼는데,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항상 우리가 수학적으로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 체크해보고 싶다면 그것의 정의에다 넣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f의 x 더하기 y가 f의 x 더하기 f의 y를 만족하는지 보면 됩니다. 해볼까요? 요식하게 좌변 이렇게 씁니다. left hand side. 좌변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f의 x 더하기 y니까 이 말로 풀어내면 좋습니다. 어떤 함수 얘는 들어온 녀석을 a배 해서 더하기 b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맨날 봐서 이렇게 x가 그냥 별 감흥 없이 받아들여져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들어온 것을 a배 해서 더하기 b 해줘 라고 합니다. 그럼 x 더하기 y가 들어오면 들어온 걸 a배 해서 더하기 b 해줘 니까 a의 x 더하기 y 더하기 b가 됩니다. 우변은 f의 x 더하기 f의 y니까 얘는 f의 x는 ax 더하기 b고 f의 y는 ay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2개가 같은가요? 다르죠? 근데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언제 같죠? 그렇죠. 레프트 핸드 사이드와 라이트 핸드 사이드, 좌변과 우변은 같습니다. 언제만 같냐면 b가 0일 때에만. b가 0일 때에만 저 성질을 만족하고, b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면 볼 것도 없이 선형함수가 아닙니다. 1차 함수가 선형함수일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일반적인 1차 함수 2x-1, 5x-2, 3x 더하기 5 기타 등등등, 얘네는 선형함수가 아닙니다. 뒤에 숫자가 0이 아닌 것들이 더해지면 선형함수가 아닙니다. 뭐 됐다 치고 뭐 두 번째 것도 봐야 되겠죠. f의 kx가 kfx랑 같은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집에서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둘 중에 한 조건만 만족하고 다른 조건은 만족하지 않은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복잡하게 쓰기 싫으니까 좌변을 생각해 봅시다. 좌변은 들어온 이 함수는 다시 한번 들어온 녀석에 a 배고 더하기 b 해주는 거니까 a 똑같이 쓸까? f의 kx를 계산하는 건데, 얘는 a kx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들어온 녀석을 a 배 해주고 더하기 b. 우변은 kfx를 계산해 주는 거니까 얘는 fx라는 게 ax 더하기 b니까 거기에 k배 해주면 됩니다. 그죠? k배 해서 집어넣는다는 것과 들어온 녀석을 k배 해주는 것,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함수인지 아닌지 체크할 때
합을 계산하는 것과 결과의 합을 계산하는 것. 예, 요런 의미입니다. 예, 두 개 같은지 다른지 체크할 때. 자, 두 개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같을까요? 예, B가 0이면 같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예, LHS와 RHS가 같습니다. Only if B가 0일 때만. 예, 따라서 이 함수 fx는 ax 더하기 b는 예, 선형함수입니다. 언제? B가 0일 때만. 예, B가 0일 때에는 선형함수이고 B가 0이 아니면 선형함수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초딩 때 용어를 빌자면 정비례 함수는 선형함수입니다. 그죠? 앞에는 ax, 뒤에 상수 없이 로만 붙으면 얘는 선형함수. 그런데 뒤에 더하기 something, 마이너스 something이 붙으면 예, 얘는 선형함수가 아닙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저께 수업이 끝나는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 fx가 선형함수이면 이거는 어제 노트에 있어요. 따로 안 적어도 됩니다. 선형함수이면 두 조건을 만족한다 하고 증명까지 했습니다. 0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되고 ax 더하기 by를 집어넣으면 예,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뭐 2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1번은 뭐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데 뭐 그냥 뭐 받아들이기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2번 이게 뭔가 증명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죠? 기억나나요? 증명하는 거는 얘가 1번 정리에 의해서 두 개로 쪼개질 거고 f의 ax 더하기 f의 by로 쪼개질 거고 f의 ax는 요 성질에 의해서 a가 앞으로 나올 거고 f의 by는 b가 앞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결국 얘랑 같아지겠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f가 함수인데 이 함수가 뭐 어떤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까요? 뭐 어떤 변형해 주는 것, 뭐 어떤 결과를 원인을 받았을 때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것, 뭐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자, x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fx가 나옵니다. 그죠? y가 들어가면 f의 y가 나와요. 예, 요거까지 우리가 압니다. 요건 우리가 안다고 칩시다. x가 들어가면 fx가 나오고 이 함수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 예, 잘 모르는데 x가 들어가면 fx가 나오는 건 안다고 칩시다. y를 집어넣으면 fy가 나오는 건 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ax 더하기 by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야 당연히 기호로 쓰자면야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예, ax 더하기 by를 집어넣으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x를 집어넣으면 fx가 나오는 건 알아요. y를 집어넣으면 fy가 나오는 걸 알아.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걔를 선형 결합해서 만든 ax 더하기 by를 집어넣으면 과연 결과가 뭐가 나올까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선형이라면 얘는 뭐랑 같냐면 위에서와 같이 f의 ax 더하기 b의 fy와 같고 얘는 알고 그리고 앞에 숫자 곱하는 것쯤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더하기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게 또 뭐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심플하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물리적인 상황밖에 생각을 못해서 자 여기 어떤 전자 하나가 있습니다. 전자가 있으면 주변에 전기장이라는 걸 만들죠. 요 정도쯤의 물리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전자가 있으면 전기장을 만들어. 이러면 요 예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있으면 전기장을 만듭니다. 그죠? 전자 1이 있으면 그 전자 1이 전기장을 만들 겁니다. 여기 또 전자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또 전기장을 만들 겁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요 전자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전자 두 개가 만드는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가 궁금한 겁니다. 그냥 이 전기장을 합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면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전기장과 이 전기장이 막 상호작용한다고, 막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었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이 액션, 전자를 집어넣었을 때 전기장이 나오는 이거는 다행히도 선형함수입니다. 예, 그래서 요 전기장 그냥 합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여기 전하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나왔던 전자를 얘가 이 전하량을 3배쯤 늘렸어. 여기를 2배쯤 늘렸어. 예, 그러면은 전기장이 3배 세질까요? 라고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예요. 예, 3배 늘렸는데 9배 세질 수도 있었어. 전하를 3배 늘리면 전기장이 9배 세질지 7배 세질지 6배 세질지 사실 모르는 건데 다행히도 예, 전하량을 3배 늘리면 3배 세집니다. 선형이란 뜻입니다. 예, 이쪽에 전하량을 2배 늘리면 2배 세집니다. 그 다음에 걔네 두 개를 더하면 그냥 얘의 전기장을 더한 결과와 같습니다. 얘네 둘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전자가 전하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전자 하나. 이것만 알면 이 전자 두 개가 만들어내는 다른 어떤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원칙도 간단해지고. 이게 만약에 막 제곱, 세제곱 막 이랬으면 아마 훨씬 더 세상은 복잡했을 겁니다. 네, 근데 얘가 만들어낸 걸 그냥 심플하게 더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선형일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죠. 만약 선형 함수가 아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일 쉬운 함수가 뭐 이런 거예요. x제곱. 예, 이랬으면 f의 x는 x제곱이라는 걸 알아요. f의 y는 y제곱이라는 걸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f의 x 더하기 y를 알 수 있냐 하면 몰라요. 예, 왜 모르지? x 더하기 y 제곱인데요. 예, 그거 말고 얘네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네를 가지고 만들어낸다 하면 이게 fx 더하기 fy랑 같아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않죠, 그죠? 예,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라는 항이 붙습니다. 그 말인즉슨 x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y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지 내가 이걸 안다고 치더라도 x 더하기 y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아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x제곱하고 y제곱을 아무리 가지고 뭐 해봐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럼 불친절하죠. 예, 2배를 하면 심지어 2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4배가 되죠. 예, 이거는 뭐 이렇게 x제곱은 심플하니까 제곱이니까 누르면 넷 나오는 거죠. 그거 말고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생각하면 뭐 규칙을 우리가 몰라요. 굉장히 복잡해. 그런데 심플하게 얘가 만약에 선형이야 라고 하면 2배를 넣었으면 2배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선형이 아니면 2배를 넣는다고 해서 2배가 나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웬만하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현상이 선형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죠? 선형이면 아주 쉽게 세상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비선형이면 선형이 아닌 모든 것이 비선형입니다. 이런 비선형이면 결과를 알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지금 그래서 좀 아까 예를 들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전기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어떤 여기 소스가 하나 있고 어떤 소스가 있을 때 전기장을 만들어낸 걸 생각하면 이 소스 더하기 이 소스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소스가 3개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얘를 증명하는 원칙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있든 100개 있든 2만 개 있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에 의해서 낱개로 다 분리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상수는 다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고 유식하게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식하게 수식으로 써보면은 얘를 그래서 수식으로 확장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f의 a1 x1 더하기 f의 a2 x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얘는 어떻게 되냐면 x1 더하기 a2 f의 x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f의 xn이 됩니다. 이게 n개로 얘를 n개로 확장한 것의 수식입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알파벳을 2개에서 4개로 늘린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개에서 n개로 늘린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현상이 선형이라면 소스가 근데 되게 많아. 그걸 만들어낸 소스가 굉장히 많아. 그랬을 때 이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선형이라면 1번에 의한 소스, 1번 소스에 의한 결과 우리가 안다 칩시다. 요거 모르면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개별 소스에 의한 결과는 우리가 안다 치면 그 개별 소스에 의한 결과를 그냥 선형 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요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첩 원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superposition principle이라고 부릅니다. 중첩, 더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의 결과를,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비선형은 굉장히 어려운데 선형이면은 그냥 개별 소스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선형 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중첩 원리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세상이 선형이라면, 그걸 우리가 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중첩 원리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전기장이 중첩일까요? 하면은 가만 냅두면 사실 중첩이 아닙니다. 아니 선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얘 전자가 있고 얘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들끼리 막 서로 밀고 당기고 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요 현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은 그냥 심플하게 두 개를 더하면 안 됐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자가 있어요. 여기 전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3의 곳에서 전기장을 계산하면 그러면은 얘네가 잘 고정이 돼 있으면 그냥 이거 얘에 의한 전기장과 얘에 의한 전기장을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네 둘이 움직일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서로 밀어내겠죠. 그죠? 서로 이렇게 밀어낼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까 여기 있던 거 이거 더하기 하면 안 나오겠죠. 왜냐면 서로 밀어내고 있으니까. 위치가 달라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더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유식한 말로 이게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얘하고 서로 소스끼리 막 상호작용을 하는 게 있으면 그냥 심플하게 더해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자연계는 일반적으로 비선형입니다. 자연계는 상당히 비선형이에요. 그래서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느냐 하면 그러진 않습니다. 좀 아까 전자 문제처럼 비록 비선형이긴 한데 얘네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가 서로 밀어내봐야 얼마나 밀어내겠어. 별로 무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죠. 여기 전자 하나 있고 여기 전자 하나인데 얘네가 되게 멀리 있으면 얘네가 밀어내봐야 얼마나 밀어내겠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가만히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면 얘네가 안 움직인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비선형이지만 얘가 선형인 것처럼 할 수 있겠죠. 그죠? 비선형이지만 얘네가 선형인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형 근사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자연계가 비선형인데 얘를 우리가 마치 그 비선형 효과를 좀 무시해주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라고 하고 이걸 마치 선형인 것처럼 근사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첩원리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성질들이 막 성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을 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과학이든지 마찬가지 물리의 일반적인 부분 혹은 대기과학에서도 일반적으로 뭐 네이비어 스톡스 이퀘이션 여러분들이 올해 말쯤 되면 아마 어떻게 생겼는지 싫어도 유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쭉 적으면 비선형이에요. 근데 걔를 놓고 그냥 손 놓고 어렵군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걔를 특정한 조건과 특정한 상황에서는 걔가 선형이 되도록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선형 시스템이 되도록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것저것 중첩원리든지 뭐든지 막 써가지고 막 해도 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네이비어 스톡스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소리는 일반적인 굉장히 어려운 원래 네이티브 시스템 건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실제로 대기과학에서는 걔를 이렇게 좀 근사시키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나서 그래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곧 머지않아 배우게 될 거예요. 재밌겠죠? 이걸 우리가 중첩원리라고 부릅니다. 여담이지만 저도 중첩원리를 학부 한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요 사이 때쯤에 배운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래? 뭐 더 하면 된다고? 뭐가 되는데?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느꼈던 어려움, 당혹스러운 만큼도 여러분이 아마 느끼고 계겠죠. 근데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중첩원리란 말 자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거고 그때마다 뭐 조금씩 여러분들의 이해가 나아졌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뭔 말인지 알겠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아무튼 이런 걸 우리가 중첩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요걸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얘를 선형 함수라고 부르고요. 몇 가지 뭐 있습니다. 선형 연산자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쓰면 리니어 오퍼레이터입니다. 연산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나요? 파이썬 연산자. 예. 그거 말고 혹시 또 다른 데서 들어본 적 있나요? 파이썬 빼고 연산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우리는 이 연산자를 사실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다 연산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무언가 액션을 취해서 결과를 내보내는 것을 연산자라고 불러요. 예, 뭐 양자역학 이런 데서 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양자역학에 보면 무슨 오퍼레이터 해가지고 연산자라는 말이 이만큼 한바닥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연산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인풋을 받아서 적당히 작용을 해서 결과를 내뱉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함수랑 다른 게 뭐지? 함수랑 다른 게 없잖아. 함수도 인풋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해서 결과를 내뱉어 주면 그것도 함수인데, 그게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연산자도 그럼 다른 게 없네요. 실제로 거의 같습니다. 실제로도 거의 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조금 다르게 불러주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예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겁니다. 미분해줘 라는 기호를 생각해 보면 얘는 인풋을 뭐로 받냐면 함수로 받습니다. 그죠? 함수로 받아서 미분을 한 다음에 결과도 함수로 내뱉어 주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뭐냐면은 정의역도 함수고 치역도 함수입니다. 정의역이 함수이고 치역이 함수인 함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함수를 굉장히 넓은 측면에서 정의한다면 안 될 게 뭐 있어? 정의역하고 치역이 있는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 뭐 이런 거 그려볼까? 무슨 다이어그램 뭐 이런 거 해보면은 x의 세제곱 하면은 이게 3x 제곱에 연결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미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dx의 d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2x가 들어갔으면 2가 나올 것이고 함수네. 그죠? 함수인데 우리가 얘를 미분 함수라고 잘 안 부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관습적으로 얘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산자도 함수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어진 연산자가 있을 때 이 연산자가 선형의 성질을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어떤 연산자를 O라고 씁시다. 오퍼레이터에 O를 따서 대문자 O라고 써봅시다. 얘에다가 X하고 Y를 집어넣는데 이것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O에다가 KX를 집어넣으면 KOX가 나온다면 얘는 이 연산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형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족하면 얘는 선형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함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정의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까 했지만 넓은 의미의 함수하고 보자면 그렇게 크게 잘 구별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조금 줄 테니까 해볼까요? 여기 예로 든 이 미분 연산자는 선형일까요? 아닐까요? 제한 시간 한 2분에서 3분 정도 들어볼까요? 끄적끄적 해봅시다. 요 미분 연산자는 선형일까요? 아닐까요? 선형인가요? 아닌가요? 선형이죠. 그죠? 함수 두 개가 들어간 걸 미분한 결과는 각각의 함수를 미분한 걸 더해주면 같고, 상수배를 해서 미분하면은 미분하고 나서 상수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약간의 응용 문제를 내볼까요?
함수가 뭐 선형함수, 우리가 지금 선형연산자 있는데 걔를 두 개를 결합하는 걸 해봅시다. 합성함수. 예, 여러분도 혹시 중학교 때 배웠죠? 합성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F랑 G가 모두가 선형이라고 쳐봅시다. 굳이 꼭 1차 함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선형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어저께 봤지만 벡터의 뭐 이렇게 크기를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두 개가 모두가 선형 함수라면 이것도 선형 함수일까요? 얘 합성한 결과? 여러분들 이런 요 표현이 좀 더 익숙한가요? 얘 선형 함수인가요? 해보면 할 수 있겠죠? 그죠? 저 원칙에다가 넣고 예, 여기다가 x1과 x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g.f의 x1 더하기 g.f의 x2와 같은지 테스트 해보면 될 겁니다. 그죠? 네. 해보면 알겠지만 선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형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가 선형 연산자면 그거를 여러 번 결합해도 선형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미분 한 번 한 게 선형 연산자이지만 미분을 두 번 하건 세 번 x에 대해서 여기 한 번 한 게 선형이면 예. 이것도 선형입니다.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예, 요 연산자를 우리가 만약에 대문자 D라고 쓴다면 얘는 예, 이것과 같아지죠. 이렇게 쓰면 이것과 같아지죠. 그죠? 얘는 이렇게 우리가 표기할 수 있겠죠. 그죠? 미분을 두 번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요 미분을 이렇게 두 번 하는 거면 예, 선형 연산을 두 번 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결과가 선형입니다. 예, 두 번 하는 게 선형이라면 세 번 하는 것도 안 될 게 없겠죠. n번 미분한 거는 전부 다 선형 연산입니다. 예. 교과서에 몇 개 뭐 이렇게 선형이 안 되는 예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무튼 자, 선형 연산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비슷한 개념으로 선형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뭐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신하는 거 그겁니다. 그 옛날에 나온 영화 있었죠. 그 자동차가 변신해서 로봇 되고 그럴 때 트랜스포메이션을 외치면서 변신을 합니다. 변신이에요. 선형 변환인데 당연히 예, 우리가 선형 함수, 선형 연산자 할 때 함수가 뭔지, 연산자가 뭔지부터 살펴봤다면은 선형 변환이 뭐 보려면 일단 변환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예, 변환이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얘도 함수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다 넓게 봐서 다 함수인 녀석들이야. 예,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변환이라고 부를 때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평면 혹은 공간의 한 점을 다른 점으로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예, 공간상의 한 점을 다른 점으로 바꾸는 거, 다른 점으로 이동시키는 거, 그 규칙, 예, 다른 점으로 이동시키는 규칙, 예, 옮기는 규칙이 좀 더 좋은가? 규칙 과정 뭐 그 말 예, 약간 좀 써 있는데 아무튼 예, 어느 걸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예, 공간에서의 한 점, 좌표 평면 혹은 공간 좌표에서의 한 점을 예, 다른 점으로 옮기는 그 과정 혹은 규칙을 우리가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도 함수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 점을 집어넣어서 점이 나오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벡터라는 걸 좀 전에 배웠었는데, 몇 주 전에 배웠었는데, 공간상의 혹은 좌표평면상의 한 점은 원점에서 걔를 잇는 벡터하고 다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좌표평면상의 한 점은 원점과 그것을 잇는 벡터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 벡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을 쓰는 거나 벡터를 쓰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점을 점으로 옮긴다는 소리는 바꿔 이야기하면 벡터를 벡터로 바꾸는 거네요. 그럼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벡터를 결과로 내뱉어주는 함수랑 별반 다를 게 없겠죠.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 그걸 우리가 근데 우리가 특별히 공간의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환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규칙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규칙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점대칭 이런 거 배운 적 있나요? 그죠? 어떤 한 점이 있으면은 x, y가 있으면은 얘를 a, b를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이동 배운 적 있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뭐 열심히 나오지 않나요? 예, 점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요 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점대칭을 배웠으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선대칭 뭐 이런 거 있죠. 예, 선대칭도 있습니다. 어떤 선, 예, 뭐 얘를 뭐라고 할까요? x는 뭐 a라고 했을 때 여기 x, y가 있으면은 얘를 선대칭 시켜서 나오는 예, 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요새는 이런 문제 나오나요? 예, 저 때는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일반적인 직선이 있을 때 얘를 일반 공간에 x, y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되는 요 점을 구하는 문제. 예, 지겹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었나요? 기억은 나시나요? 얘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놓고 첫 번째 얘하고 얘랑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돼. 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얘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해서 두 번째 규칙 해가지고 두 식 가지고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해냈던 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저는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아무튼 점을 공간상 혹은 평면상의 점을 다른 점으로 옮기는 것들을 우리가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변환들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제일 쉬운 건 이런 겁니다. 뭐 공간상에 평행 이동시키는 거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않나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기는 평행 이동 다 변환인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지만 그런 것도 변환입니다. 공간상에 한 점이 있으면 얘를 원점을 중심으로 모여서 30도만큼 회전시킨다. 네, 이런 것도 변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얘는 이동 변환이고, 얘는 회전 변환이고, 얘는 뭐 대칭 변환이고, 뭐 이렇게 변환에 이렇게 몇 가지 종류들이 있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럼 관심 있는 것은 선형 변환이 될 겁니다. 그죠? 네. 어떤 변환이 선형 변환이려면은 어떤 식의 성질을 가지면 될까요? 똑같습니다. 네, 그 변환이 대문자 T라고 해볼까요?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T라고 해봅시다. 어떤 점을 뭐 원래 x, y이긴 하지만 그냥 x, y 적으면 문자를 두 개 적어야 되니까 그냥 그 점을 대표해서 점이니까 이렇게 쓸까? P1, P2를 옮기면 P1 더하기 P2를 옮긴 결과와 같고 거기다가 P를 해서 K배를 해서 옮기면 옮긴 것을 K배 해줘서 같으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변화는 선형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식은 좀 제법 써봤죠? 한 서너 번 써본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식을. 이제 요러면 이제 조금 익숙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서너 번 써봤어요. 이런 걸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선형 결합 두 가지 요소가 들어왔을 때 서로 선형으로 결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 연산자, 변환 요 세 개가 비스무리한데 좀 이름이 다른 거 그러니까 좀 대상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미분 함수라고 잘 안 부르고 미분 연산자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점을 점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함수긴 한데 우리가 걔를 변환 혹은 어떤 책에는 사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사상이 그 무슨 이렇게 생각 그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매핑 상을 맺히다라는 뜻의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사상이라고 부르는 책도 있습니다. 자, 변환을 왜 따로 썼냐면요. 변환에는 좀 몇 가지 재미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x, y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옮기는 어떤 변환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변환이 있는데 이 변환이 만약에 선형 변환이라면 얘는 반드시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라는 게 있습니다. 뭔 말이래? 라고 해보면 그러니까 x 프라임은 어떤 함수가 있어서 얘가 x와 y의 함수일 겁니다. 그죠? 이게 이렇다는 소리는 따지고 들면 y 프라임을 뭐 어떤 규칙에 의해서 x와 y 어떤 규칙에 의해서 y 프라임을 계산해내고 x와 y가 들어오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x 프라임을 계산해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만 쓰면 왜 되게 어려 보이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평행 이동하면은 x 더하기 a 뭐 y 프라임은 y 더하기 b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구할 거 아니야, 변환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선형 변환이라면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요. 증명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선형 변환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생기냐면 x 프라임은 ax 더하기 by여야 하고요. y 프라임은 cx 더하기 dy 꼴이어야 합니다. 선형 변환이라면 모든 선형 변환은 반드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변환인 게 아까 요거였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규칙을 만족하니까 안 썼지만 선형 변환이라면 원점을 넣으면 원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뭐 중첩 원리라고 했던 거 A 정의는 P라고 썼으니까 AP 더하기 뭐 BQ 뭐 이런 걸 넣으면 뭐 A 곱하기 그 P를 변하는 거, 그 다음에 Q를 변하는 거에 B 곱하기해서 2개 더하면 됩니다. 아까 성립했던 거 똑같이 성립합니다. 팔이 아파서 안 썼을 뿐이에요. 성립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선형 변환, 잘 성립하는 게 그런 게 선형 변환이 있다면 그 선형 변환은 반드시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렇게 안 쓰여지는 선형 변환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변환의 규칙이 이렇게 쓰여졌다면 걔는 반드시 선형 변환이기도 합니다. 어떤 변환의 규칙을 썼더니 이렇게 쓸 수 있었어. 그럼 걔는 반드시 선형 변환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규칙을 만족합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뭐 x1, x2 열심히 넣어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 변환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같은 표현이라는 소리죠. 어떤 변환이 선형 변환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그 변환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는 거랑은 같은 거죠. 수학 들어봤나요? 동치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원한다면 그래서 사실 증명을 엄격하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것이 선형 변환임을 보이시오 라고 했다면 이 정의에 입각해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죠? x1, x2 그러니까 x1, y1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점 x1, y1 다른 점 x2, y2를 생각해서 요걸 계산해 보고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해서 2개 더했는데 진짜로 얘랑 같네? 이걸 보여줘야 증명이라는 걸 하는 거죠. 실제로 같습니다. 자, 같은데 뭘 같습니다. 얘를 우리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이렇게 쓸 수 있음을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랑 같죠? x 프라임은 ax 더하기 by, y 프라임은 cx 더하기 dy로 같습니다. 얘를 뭐 좀 다른 말로 써주자면은 x 프라임 벡터는 행렬을 뭐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그냥 표기법 문제입니다. 얘 벡터처럼 생겼잖아. 벡터처럼 생겼고 얘 벡터처럼 생겼고 얘는 그러고 보니 행렬이네. 행렬 대신에 m 써준 겁니다. 이게 벡터처럼 생겼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숫자 하나를 이렇게 쭉 한 차원에 쭉 몰아서 넣으면 그 우리 벡터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숫자 2개를 모아놓은 벡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배웠던 행렬 중에서 행이 1이거나 열이 1이면은 그거 다 벡터였습니다. 사실은 행벡터, 열벡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선형 변환에는 그거에 짝지은 행렬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형 변환이든지 간에 만약에 그것이 선형 변환이라면 그것에 대응하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렬 하나가 주어지면 거꾸로 그것이 어떤 선형 변환을 나타냅니다. 행렬 하나가 주어지면 그것이 어떤 선형 변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떤 선형 변환이든지 행렬 하나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형 변환 중에 하나가 원점 대칭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점 대칭하면 선형 변환 아니에요. 참고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런 거 있죠.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x하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A, B를 중심으로 따다다다다다 대칭시키면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이 나오는데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지만 X 프라임은 2A-X였고요. Y 프라임은 2B-Y였어요. 규칙이 이랬었어요. 예, 너무 옛날에서 기억이 안 나죠. 예, 이렇게 됐는데 얘는 선형 변환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안 생겼고 이렇게 안 생겨서 선형 변환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규칙을 만족하냐 하면은 아주 심플하게 안 만족합니다. 예, 여기다 원점을 넣으면 결과가 원점이 안 나와요. 예, 0을 넣으면 0이 안 나와. 예, 여기다 0, 0 집어넣으면 여기는 2A, 2B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선형 변환이 아닙니다. 예, 선형 변환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점대칭은 선형 변환이 아닌데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대칭 변환은 선형 변환입니다. 예, 원점을 중심으로 하면 걔가 어떻게 되냐면은 X 프라임이 마이너스 X고 Y 프라임이 마이너스 Y여서 안 붙거든요. 2A, 2B가 안 붙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이고 C가 0이고 D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요 원점을 말로 풀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형 변화는 행렬 뭐에 해당하냐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에 해당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선형 변환 하나가 주어지면 그것에 해당하는 행렬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행렬 하나가 주어지면 예, 그것이 어떤 선형 변환을 가리키는지 저렇게 말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예, 뭐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 이동하는 거 이거 다 선형 변환이거든요. 예, 원점을 중심으로 30도만큼 회전시킨다. 이거 선형 변환입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뭐 15도만큼 회전시켜도 선형 변환입니다. 이 선형 변환에 해당하는 행렬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에 해당하는 행렬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렬이 주어지면 그것은 어떤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가 뭐 말로도 풀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예, 뭐 선형 변환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형 대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도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행렬이고 하나는 벡터입니다. 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수업 때 할 거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요게 다예요. 중요한 내용은 요게 다고 우리가 행렬을 배우면서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에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우긴 하나요? 안 배우나요? 대학에 와서 처음 배우셨나요? 그렇군요. 자, 행렬 곱하기를 배웠죠. 그죠? 예, 행렬 뭐 2차 정사각 행렬이든지 3차 정사각 행렬이든지 행렬의 곱하기 계산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A, B, C, D, E, F, G, H 할 때 얘 곱하기 어떻게 했는지 하실 수 있나요? 이건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배우고 안 배운 거 아닙니다. 예,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원소 바이 원소로 이렇게 안 곱하죠?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혹시 이유는 배우셨나요? 그냥 그래 라고 배웠나요? 자, 행렬의 곱하기는 그냥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라고 배웠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 라고 배웠을까요? 기억이 안 나나요? 네, 앞에 있는 교수님 뭐라고 열심히 얘기를 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뭔가 원인이 있다고는 배웠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는 혹시 배웠나요? 아, 그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나요? 아이, 슬퍼라. 내 수업도 그럴 거 아니야? 지나고 나서 다음 학기에 물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몹시 슬픈데? 네, 이거 이렇게 아무튼 했습니다. 곱하기 할 때 이렇게 해서 AE 더하기 BG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AF 더하기 BH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CE 더하기 D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CF 더하기 DH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정의했었습니다. 그죠? 이게 왜 그렇게 정의하는지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일단 간단하게 건너뛰고 나면 도대체 왜 저딴 식으로 곱하기를 정의하는지 반항심이 들지 않나요? 반항심이 안 드나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착하셔서 아니 왜 곱하기를 저렇게 한단 말이야. 행렬의 곱하기를 그냥 원소 곱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닌가요? 예, 도대체 행렬의 곱하기를 왜 이따위로 한단 말인가? 예,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면은
요 선형 변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 선형 변환을 떠올려 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x, y가 있을 때 요 행렬에 의해서 x', y''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변환, 행렬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변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요 행렬이 주었을 때의 변환을 우리가 식으로 써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 번만 더 써보면 x', y''을 E, F, G, H, X, Y로 쓴다는 말이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X'은 EX 더하기 FY일 것이고, 그 다음에 Y'은 GX 더하기 HY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한 번 더 변환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온 결과물 X', Y'을 X 더블 프라임, Y 더블 프라임으로 한 번 더 바꿔봅시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바꾸냐면은 요 규칙에 의해서 바꿔봅시다. 지금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었는데 한 번 바꿨어요. 한 번 변환을 했습니다. 근데 나온 걸 또 변환해 봅시다. 요 규칙에 의해서. 라고 하면은 똑같이 쓰면 되겠죠? X 더블 프라임, Y 더블 프라임은 A, B, C, D, X 프라임, Y 프라임일 것이고, 그럼 식으로 얘를 쓰면 X 더블 프라임은 AX 프라임 더하기 B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은 CX 프라임 더하기 DY 프라임 이렇게 될 겁니다. 팔이 아파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됐으면 우리의 근데 애초 출발은 X하고 Y였으니까 X하고 Y를 이렇게 해서 얘를 얻는 게 목표니까 X 프라임 Y, X 더블 프라임 Y 더블 프라임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되는 식으로 두지 말고 X Y로 바꿔봅시다. 우변을 2라고 하려면 계산이 좀 귀찮겠지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안 어려워. 얘를 여기와 여기에 대입시키면 되고 얘를 여기와 여기에 대입시키면 됩니다. 머리가 아프겠지만 할 수 있어요. 합시다. X 더블 프라임은 A의 X 프라임 대신에 EX 더하기 FY, 그죠? X 프라임 대신에 쓴 겁니다. 그 다음에 B의 Y 프라임 대신에 얘를 쓰면 됩니다. GX 더하기 HY. 그 다음에 Y 더블 프라임은 C에다가 X 프라임 대신에 얘 EX 더하기 FY 위에 구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dy인데 dy 프라임인데 y 프라임 대신에 gx 더하기 hy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별거 아니야. x 프라임 대신에 풀어서 쓴 거고 y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자리에다가 아까 구해놓은 거 그냥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정렬해 봅시다. x 프라임은 정리해 봅시다. 어쩌고 저쩌고 x, 어쩌고 저쩌고 y로 나오겠죠. 그게 지가 복잡해 봐야. x로 나올 걸 생각해 봅시다. x로 나올 걸 생각하면 요거 전개하면 x 나오겠네요. x가 나오는 파트는 첫 번째 a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도 x가 하나 나오겠네요. 더하기 bgx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y가 나올 부분은 요거 전개하면 되니까 af. 그 다음에 여기서 전개하면 bh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뭐 산수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거예요. y 더블 프라임은 요거 전개하면 cex가 나올 것이고 요 뒤에서 전개하면 더하기 dgx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전개하면 cfy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전개하면 dhy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구했어요. x하고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x하고 y를 x 더블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을 거쳐서 x 더블 프라임, y 더블 프라임으로 만들어내는 규칙 계산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 규칙을 한번 째려볼까요? 얘랑 감상해 볼까요? a 더하기 bg, a 더하기 bg, af 더하기 bh, c 더하기 dg, cf 더하기 dh 같네요. 그러니까 1차 변환을 그러니까 선형 변환을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하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행렬의 곱을 해서 한 번에 계산할 거야. 즉 행렬의 곱이
뭘 가리키냐면 그것에 대응하는 선형 변환을 합성한 것과 같네요. 그렇죠. 그럼 결과가 달라지죠. 대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행렬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AB와 BA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환하는 것도 순서가 중요한 거죠. 예, 변하는 게 순서가 중요해서, 예, 예를 들면 뭐 변환을 이렇게 하고 뭐 뒤집는 거랑 뒤집어서 돌리는 거랑은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변환하는 순서가 중요한 게 행렬의 곱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풀면 뭐가 되냐면은 행렬의 곱이 뭐랑 같냐면 이 행렬이 나타내는 선형 변환의 합성과 같습니다. 예, 행렬을 곱한다는 게 뭐랑 같냐면 그 행렬이 나타나는 선형 변환을 합성한 것과, 여기 합성이 이거예요. 두 번 단계를 거쳤다는 걸 유식한 말로 합성했다고 한 거예요. 예, 그 합성한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행렬의 곱을 왜 그딴 식으로 정리했냐? 이렇게 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x 더블 프라임이 여기 이렇게 쓰면은, 예, a, b, x 프라임 이렇게 될 건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행렬을 합성하면 마치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합성하면은 변환을 합성한다는 소리는 x가 들어갔으면 걔를 b에 대해서 한번 변환하고 나온 결과를 다시 a를 거쳐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랑 같게 해준 거냐면 얘를 a, b, x 프라임 이렇게 되게 요거랑 같게 맞춰주는 행렬의 곱하기 규칙을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예, 이거는 합성 변환이죠. 그죠? 얘는 합성 변환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x 벡터가 있으면 걔를 b에다 집어넣어서 뭐가 나옵니다. 그 나온 거를 다시 a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뭘 한 거냐면은 선형 변환을 두 번 한 거죠. 그죠? 선형 변환을 두 번 한 거. 요 벡터를 b라는 행렬에다 넣어서 선형 변환 한 번 했고, 나온 벡터를 다시 a에다 집어넣어서 선형 변환을 한 번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윗줄은 엄밀히 말하자면 선형 변환을 두 번 한 겁니다. 요 밑에 건 뭐랑 같냐면은 나온 처음에 인풋인데 걔를 행렬 A, 행렬 B를 나타낸 것을 곱해. 예, 거기다가 한 번 짠 하고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형 변환을 한 번만 하는 거야. 요 곱하기 한 거에다가 얘랑 결과가 같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A 곱하기 B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얘를 이런 방식으로 정의해서 행렬의 곱을 그냥 심플하게 원소곱으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뭐냐면은 얘랑 결과가 같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겁니다. 선형 변환 때문에 나온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수학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예, 선형 변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예, 벡터가 공간상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물리적에서는 그렇지만 수학책을 뒤져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수학책에서 벡터의 정의라고 부른다면 벡터 공간의 원소라고 나와요. 예, 수학책에서, 예, 대학교 배우는 수학책에서 벡터란 무엇이지? 라고 그러면 뭐 공간상에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벡터 공간의 원소입니다 라고 나와요. 뭐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행렬도 마찬가지에서 수학적으로 행렬은 좀 다른 식으로 정의가 되겠지만, 예, 좀 이렇게 약간 물리적인 혹은 응용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행렬은, 예, 1차 선형 변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거요. 예, 자, 이게 뭐냐면 요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그러니까 그냥 되게 복잡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 수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풀어보면 이게 뭐냐면 x라는 벡터 혹은 벡터가 공간상의 한 점이랑 똑같이 대응이 되니까 벡터를 그냥 쉽게 말해서 점이라고 칩시다. 이 점을 행렬 B가 나타내는 선형 변환에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선형 변환시켜요. 행렬 B가 가리키는. 그럼 결과가 나오는 어떤 한 점이 있겠죠. 그 점을 다시 A라는 선형 변환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또 점이 나오겠죠. 그 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점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은 요 선형 변환과 요 선형 변환이 나타내는 각각의 행렬이 있는데 걔를 곱해. 행렬의 곱을 정의해. 그 다음에 원래 있는 점을 그 변환에다가 집어넣어. 곱하기 해서 나온, 예, 그 점에다가 그 변환에다가 집어넣어.
요 선형 변환과 요 선형 변환이 나타내는 각각의 행렬을 곱해. 그럼 어떤 하나의 행렬이 나오겠죠? 그 행렬에다가 그 행렬 혹은 그 변환에다가 그 점을 집어넣어요. 나오는 점이 있겠죠. 그죠? 얘랑 같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게 같아지도록 행렬 AB의 곱을 정하는 거예요. 행렬의 곱셈의 규칙을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행렬 곱을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안 할 테야. A, E 순서대로 BF, CG, DH 뭐 이렇게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와 얘가 같지 않은 거죠. 얘를 행렬 곱을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함으로써 요 두 개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 곱을 저렇게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행렬 곱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즉 그것이 나타내는 행렬이 나타내는 변환 규칙을 합성 변환과 곱 변환이 서로 같아지게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행렬 계산 규칙이 그 그러니까 행렬 이꼴 변환이니까, 근데 이 변환은 넓은 의미에서 함수라고 뭔가 비슷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행렬의 곱을 할 때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를 합성할 때 합성함수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F도 G와 G도 F가 다르죠. 사실 그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행렬의 곱이 사실은 함수의 합성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함수의 합성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듯이 행렬의 곱도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의했으면, 만약에 이렇게 정의했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했겠지. 곱하기니까 앞뒤로 했어도 똑같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물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건 안 들어도 돼요? 몰라도 돼요? 물리과 한 3학년쯤 되면 뭐 이런 거 맨날 배워요. 이런 거 어디선가 본 적이 없겠지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행렬 두 개 이렇게 AB-BA를 뭐 이렇게 정의하고, 당연히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해서 이게 0이 아니고요. 그래서 엄청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들어는 봤나요? 물리과의 물리학의 그 불확정성 원리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하이젠베르크 아저씨가 생각해낸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걔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수식으로 쓰면은 X와 P가 0이 아니야 뭐 이렇게 씁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런 그 양자역학도 행렬로 많이 씁니다. 아무튼 행렬의 곱을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는 이유고요. 여기서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는 거죠. 얘랑 얘랑은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마치 합성함수의 규칙과 같아서 얘랑 얘랑은 같지 않습니다. 이게 같다는 소리는 이게 같음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얘가 서로 다르듯 얘와 얘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1차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선형 변환을 2번 해도 나오는 결과가 선형 변환이기는 한데 그때 나오는 선형 변환의 결과가 A 먼저 했냐 B 먼저 했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X축 대칭 변환, Y축 대칭 변환 이런 거 다 선형 변환입니다. 그리고 안 배웠지만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것도 선형 변환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이 있다 칩시다. 요 점을 대칭 이동시킵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원점을 중심으로 요만큼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는 거를 1번, 그 다음에 요 2번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요만큼 돌리는 거를 2번 변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네요. 근데 만약에 순서를 바꿔봅시다. 요 점이 있는데 얘를 먼저 원점을 중심으로 돌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대칭시켜. 그럼 이렇게 가겠네요. 결과가 서로 다르죠.
예,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행렬을 서로 곱하면 다른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순서, 그러니까 A, B와 B, A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우리 요 이야기가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는 이유는 그 행렬의 곱을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의했을까에 대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바라건대 뭐 다음 학기라든지 내년 요맘때쯤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두가 그런 식으로는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뭔가 배웠는데요. 뭔지는 알겠으나 설명을 하라면 저보고 설명을 하라면 좀 그렇지만 대충 뭔지는 알아요. 뭐 요 정도쯤까지는 그래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맨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슬픈데.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선형 결합, 그 다음에 선형 함수, 선형 연산자, 선형 변환 요것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형 독립, 선형 종속,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선형 들어가는 겁니다. 선형 독립, 선형 종속에 대해서 배우고요. 길게 안 걸릴 거예요. 제 생각엔 한 20-30분 정도면 끝나는 내용이고 나머지 시간과 그리고 한 번을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때 수리대기 2에서 편미분 배웠죠. 편미분을 잠깐 복습하고 다중적분을 애석하게도 복습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편미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을 하는 거를 1시간 반 정도 1회차 반 더하기 반회차 수고했습니다.